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이 독도에 러시아가 이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좀 요즘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좀 이쪽 지역에 얘기가 많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기가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함 쓰고 왔다 간 게 아닌가. 네. 아니, 보통은 이제 무슨 뭐 중국과는 뭐 어업 문제도 있고 제주도 남쪽 문제도 있고 뭐 일본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러시아는 저는 이게 참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요? 그리고 우리 영공을 예. 북한을 빼고 제3국 항공기가 침범한 거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이때. 6.25 전쟁 이후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딴 데도 아니고 우리가 또 가장 민감한 독도 예. 영공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독도가 우리 땅이다, 뭐 러시아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러시아 맞죠? 러시아 맞죠? 이게 지금 족보가 이거 웃기는 겁니다. 우리 건데 여기저기서 하여튼 예. 근데 아주 결과적으로 재밌게 됐는데 러시아가 처음에는 뭐 영공 침범 안 했다. 뭐 어쩌고 막 항의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러시아가 결과적으로는 독도는 거의 한국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우리한테 도움된 면도 있었습니다. 예. 이 일 있고 나서 뭐 사과라든 싸우든 우리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당사자끼리 이해 당사자는 우리랑 러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일본도 전투기 출격시켰는데 네. 우리하고만 계속 우리한테 항의하든 뭘 협의를 하든 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나름 모여 있는 그 비행기들이 당연히 우리 한국, 네. 근데 독도는 우리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데가 러시아, 중국도 있었죠? 네, 중국에 H6라고 전략 폭격기가 있었고요. 네. 러시아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Tu-95 배어 전략 폭격기 외에 A-50이라고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습니다. 네. IL-70 수송기를 이제 개조해서 만든 건데 이 조기경보 통제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항공기죠. 그래서 같이 움직였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대목이고 중국과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함께 이렇게 비행한 것도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려 4개국의 항공기 한 30여 대가 뒤엉키는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또 우리 독도 영공까지 침범해서 경고 사격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근데 그런 일이 이렇게 이제 결국 중요한 그 주범 비슷한 존재가 바로 이 Tu-95. 이 Tu-95는 사실은 아까 뭐 상습범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러한 영공 침범 외에 각 나라 주요 국가에서 이제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영공 외부에 이제 설정해 놓는 구역인데 우리는 뭐 앞에 K가 붙어서 카디즈, 일본은 자디즈 뭐 이러는데 이게 지난 8월에 이 Tu-95 두 대가 그 미국 알래스카하고 캐나다 방공식별구역 여기도 카디즈입니다. C로 시작해서 이제 발음한 카디즈인데 무단 이제 진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했고 이게 냉전 시절에도 애용이 되던 이제 폭격기다 보니까 과거 미국 알래스카, 서유럽, 일본의 홋카이도 그다음에 우리 동해 이런 데를 휘젓고 다녔던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켰던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발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총 2011년만 해도 이제 카디즈, 그다음에 일본 자디즈 따라 이제 무단 진입을 하기도 했고 2013년, 17년 이때도 이제 카디즈에 무단 진입을 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이제 긴급 발진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카디즈, 우리 방공 식별구역. 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경고 사격도 했는데 뭐
국제법 어디 무슨 뭐 법원에 제소하고 뭐 이런 거 안 되는 겁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영공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방공 식별 구역 이제 들어왔느냐 아,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독도 같은 경우에는 영공까지 영공에 침범한 거죠. 침범을 한 거고 지금 카디즈 자디즈 하고 있는 건 이제 방공 식별 구역인데 요거는 영공 외곽에 설치되는 가상의 선이죠. 아, 그렇군요. 좀 바깥에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유사시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 퇴각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뭐 방어를 하겠다 이런 걸 선포한 어떤 지역이에요. 이제 들어온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예민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치가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쨌든 경계만 유지를 하다가 상황이 종결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오면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을 해서 그 옆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를 하죠. 근데 그 뭐 경고 사격하거나 이런 건 안 해요. 왜? 영공 침범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공 침범을 할 경우는 경고 사격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격추까지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 상황이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방공식별구역 이제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종종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다 싶었는데 좀 지나니까 뭐 합참에서 갑자기 이제 와서 뭐 중요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서 브리핑 한다는데 경고 사격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영공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당시 우리가 격추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이구. 일단 그거는 이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예, 예. 그거는 좀 약간 과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전쟁 예. 상황이 아닌 이제 지금 평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당시 군으로서는 이만큼 할 만한 조치는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 그럼 방공식별구역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통보를 해줘야 되죠. 아, 통보를 하는데. 네, 근데 통보를 안 하고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럴 경우 이제 무단 진입 또는 무단 침범이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TO-95 이거 보니까 네, 이게 좀 오래된 거 아니? 프로펠러 이거 언제적 시절인데 지금 프로펠러 기를 가지고 영공 그 전문 이게 상습 진입합니까 무단으로? 사실 제트기가 아닌 프로펠러기 하면 좀 올드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올드한 비행기예요. 아, 실제로도 예, 올드예요? 예, 실제로 1950년대에 개발돼서 생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휴, 그러니까 이거 환갑이 넘은 예. 우리가 B-52가 3대에 걸쳐 타는 아, 저 그런 얘기 저 지난번에 했죠. 다뤘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Tu-95는 러시아판. 소련판, 러시아판 B-52다. 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장수 전략 폭격기 대표적인 존재고 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B-52하고 배다른 형제라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소련의 최초의 전략 폭격기가 이제 투플레프 Tu-4라는 게 있는데 이게 B-29의 판박이에요. 똑같아.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2차 대전 때는 그 나치를 무찌르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련의 무기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런 전략 폭격기, 중폭격기들이에요. 뭐 B-29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탄을 싣고 가서 일본을 융당 폭격하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저런 거 좀 있으면 좋은데 해서 이제 소련이 자존심 죽이고 미국한테 야, 그것도 우리한테 좀 주라. 이제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걸 달라고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걸 달라고 해야 돼. 핵심적인 거를. 미국도 줄 게 있죠. 아. 줄 게 따로 있지. 이것까지 이 전략 무기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요청했는데 거부하니까 스탈린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소련도 자존심 상한 건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막 이제 일본을 폭격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기체에 이상이 생겼거나 이러면 이제 급하게 어디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소련이 적국이 아니었으니까 소련 영토에 이제 그렇게 불시착 비슷하게 착륙한 B-29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온전하게 이제 기체가 온전한 상태로 착륙한 게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야 사고로 그런 거니까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소련이 그야말로 얼굴에 이 깔고 안 준 거예요. 인마의 폭격. 예, 인마에 폭격한 거지. 차일피일 미루다 그랬겠죠. 준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아주 뭐 거의 나사못 하나까지 분해를 해서 이제 전문용어로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그러죠. 그걸 분해해가지고 똑같은 걸 복제해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Tu-4라는 거죠. 그 B-29 별명이 슈퍼포트리스인데 이 Tu-4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슈퍼 포트리스는 요새 큰 요새 슈퍼포트레스키.
우리가 러시아에 보통 예? 스키 계열이 많잖아요. 끝날 때. 그렇죠. 전형적인 스키하면 이거 네. 러시아 말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스키만 붙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농담 너무 삼아 웃겼다고요. 농담 삼아 스키를 장난으로 붙이는데 하는 네. 설마 공식 명칭이 이건 아닐 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스개 별명으로 슈퍼 포트레스키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다고 그러고요.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TU 프로 기출에서 많이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TU 95인 거죠. 네. B29는 프로펠러 폭격기고 B52는 제트 엔진을 단 거지만 이것도 이제 몇 단계 거쳐서 발전하면서 나온 거여서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그 TU95가 B52의 배달한 형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슈퍼 포트레스키. 설마 이 기체는 베껴도 이거 닉네임까지 베끼지 않았겠죠? 근데 이거 뭐 제차는 2005년식인데 그럼 얘는 TU95 얘는 연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952년식 아니 5년식인데 언제요? 클래식이죠. 1952년 혹은 55년. 52년이요? 한국 전쟁 시기인데. 그렇죠. 이제 TU95는 그 초도 비행을 52년에 11월에 했고 그 다음에 공개가 된 게 1955년에 투시노 에어쇼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환갑이 넘었다. B52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근데 뭐 B52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러시아 다 현역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40년까지도 쓰겠다고 하니 나이가 이제 90대에 가까워질 때까지 쓰겠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살아있는 폭격기의 전설이자 살아있는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배달의 형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 계통이 진짜 장수하긴 장수하네 무기에서도. 사실 뭐 전략 폭격이 전략자 들어가면 뭐 보통 이게 뭐 냉전 시대면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말씀하셨지만 원세 말씀하셨지만 뭐 냉전 시절 미국 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이 있어서 그 당시 초기에는 ICBM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잠수함 발사하는 SLBM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전략 폭격기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던 거죠 한동안. 이제 그래서 미국은 이제 장거리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B29를 개발해서 아시다시피 일본에 실제로 두 발을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제 투하를 해서 2차 대전을 태평양 전쟁을 사실상 이제 끝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폭격기도 뭐 TU-95처럼 프로펠러를 쓰는 것도 있지만 제트 엔진을 단 이런 폭격기 형태로 이제 전략 폭격기도 바뀌게 됐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이제 미국의 경우 B-50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스펙 좀 알아볼까요? 사실 B-50는 하도 좋은 말을 많이 들었죠.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 이제 그에 비견되는 이제 TU-95 스펙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B52가 최고고요. 아, 오늘은 하지만 오늘은 이 TU-95를 다루는 거니까. 이거 동종 비교에서 이게 미국 또 러시아 매우 이례적인 러시아 반대쪽에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가 적은데. 예외가 있는 거니까. 그러게요. 예. 이게 원쌤이 이게 100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런 이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1956년부터 소련 공군의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94년까지 500대가 생산이 됐고 뭐 보기에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으니까 구형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항속 거리하고 탑재량이 좀 발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항속 거리가 15,000km나 되니까 그냥 뭐 ICBM 거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뭐 태평양 다 건너가지고 미국 동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항속 거리를 자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목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전략 폭격기니까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돼서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B29나 마찬가지로 동체 중간에 이제 주익이 가운데 딱 결합되어 있는 이제 중익 배치라고 하거든요. 이 좌우가 연결된 주익이 동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립식 만들듯이 옛날에 프라모델 만들듯이 끼워서 이렇게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체가 여기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튼튼하죠. 네. 날개 한쪽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 되고. 이렇게 튕겨 나갈 일도 없겠네요. 굉장히 동체를 튼튼하게 뜯지 않고선.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29나 그 TU4의 기체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동체 지름도 같아요. 지름도 이제 B29와 같고 길이가 연장돼서 가늘고 길다. 이런 이제 사진 보시면 아까 느끼셨겠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동체 내부에는 3개의 여압 객실이 있고 전방, 조종실, 후방. 그다음에 내부에는 이제 7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조종사 2명하고 승무원 5명 이렇게 돼서. 예.
좀 B52하고 좀 그 차별점, 뭐 다른 점만 좀 조목조목 좀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 뭐 많이 다르죠. 굉장히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엔진인데 네. 요거는 지금 프로펠러 엔진이잖아요. 근데 날개 4군데에 장착된 5.6m짜리의 사엽 프로펠러인데 이게 잘 보시면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프로펠러가 막 네. 8개쯤 막 돼 보이고. 그러게 이게 도는 게 이게 예, 저기 사진 이상 찍힌 게 아니고요. 저기 2겹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프로펠러가 2겹이 있는 네. 겁니다. 엔진 하나당. 우리 큰 트럭에 보면 자세히 바퀴가 몇 겹씩 있듯이 그러니까 엔진 하나다 앞뒤로. 네, 앞뒤로 2겹이 두 있는 개가 개가 붙은 거야. 네. 저렇게 해서 이제 8개가 사실은 붙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이게 몇 개를 보여 뭐 이게 아니라 진짜 8개군요. 진짜로 4개, 8개. 4개, 8개. 예, 네 개씩이 이제 8개가 붙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B52도 그렇고 제트 엔진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소련은 이제 심사숙고 끝에 저 터보 프롭 엔진, 터보 프로펠러 엔진이죠. 저걸 단 거예요. 저거는 일반 프로펠러 엔진이랑 좀 다르죠. 원래 옛날 프로펠러 엔진은 우리 자동차 실린더처럼 실린더가 움직여가지고 엔진 안에서 저걸 더 이제 프로펠러 돌리는 방식이라면 저거는 이제 터보 가스의 움직임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실린더가 없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동작도 적은 편이고 부품 수도 적고 좀 발전된 형태긴 해요 분명히. 쿠즈네초프 NK12 터보 프롭 엔진이 채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15,000 마력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동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쿠즈네초프 NK12 터보 프롭 엔진은 원래는 독일의 그 우리 얘기 많이 했던 융커스, 융커스사에서 엔진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였던 그 페르디난트 브란드너라는 사람이 독일인이죠.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소련으로 많이 갔어요. 그때 기술자들이 로켓 기술자도 많이 갔고 미국도 그렇지만 건너가서 이제 개발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일의 바탕을 두고 있는 엔진이고요. 근데 이중 반전 프로펠러는 이제 뭐 때문에 다냐 하면 이게 서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돌아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돌지 않고 한쪽은 이렇게 돌고 한쪽은 이렇게 돌고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헬리콥터 하면서 헬리콥터 로터가 이렇게 돌면 이 로터 도는 것 때문에 기체가 반대로 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로펠러가 지금 5.6m라는 굉장히 큰 프로펠러에다가 엔진힘도 세니까 이런 걸 이제 한 방향으로 돌리면은 기체가 이렇게 그 반대 방향으로 막 흔들리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요걸 겹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프로펠러가 도니까 바람은 다 뒤로 나가는 거고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이제 그 문제를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역학적으로. 게다가 엔진도 세고 프로펠러도 많으니까 속도도 빨라서 프로펠러 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TU95 MS 기준으로 보면 최대 속도가 920km, 시속 920km가 되니까 B52가 한 1000km 좀 더 나오거든요, 시속? 거기도 거기네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뭐 맞바람 뒷바람 프로펠러기로 굉장히 빠른 굉장히 거죠. 빠른 거죠. 옛날에 뭐 2차 대전 때 이런 때 프로펠러 기하고 비교하면 300~400km 나오는 거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그렇게 빠를 수 있고 이렇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거의 제일 빠른 프로펠러기일 텐데 그러니까 옛날 우리 저도 다뤘던 머스탱도 프로펠러기 좀 빠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800km 이상 안 될 겁니다. 한 그거 60. 작은 이제 전투기니까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 이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뭐 B52하고 속도 경쟁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서로 뭐 쫓아가면서 덕파이팅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연료 효율이 좋아서 B52도 이거보다 5,000km나 더 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고 폭탄도 이제 더 탑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B52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형태를 멋있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성능이 굉장하죠. 예. 예. 얘가 진짜 이 영공 무단 침입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목이 영공 무단 침입자 TU95지 영공 침입하는 그 죄만 없었으면은 세상에다 제일 빠른 프로펠러 뭐 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정권 때문에 그렇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그렇다고 뭐 TU95를 뭐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시려는 거 같은데 이제 하실 거 같아요. 심지어는 B52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기회만 못 보시고 이거 디스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무조건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네. 또 TU90 오늘 또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오늘 같이 들으셨죠? 디스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뭔 말 하시나 한번 들어보죠, 진짜. B52하고 TU95가 이렇게 나란히 주기돼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사실 B52하고 TU95가 이것도 뭐 작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꽤 차이가 납니다. B52가 워낙 크니까요. 뭐 그런 양도 있겠지만 이 폭탄 탑재량
말씀 안 하셨는데 B-52 경우 폭탄 탑재량이 한 30여 톤 됩니다. 31톤 정도인데 Tu-95는 15톤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무장 탑재량은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신 이중 프로펠러 이게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그런 이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디스는 아닌데.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비에도 좀 시간이 걸리고 이 정비할 부분이 많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단점 하나로 꼽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난다네요. 반대 방향 돌면서 어느 정도냐면 이게 높이 이렇게 날아가도 땅까지 이제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오죽하면 잠수함에 우리가 전에 다뤘던 소나라고 음향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이 잠수함 소나로 탐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그 소음과 이 진동 이런 것들이 클 수 있다. 저도 이거 TU-95 디스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면 승무원들 고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 승무원들 난청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프로펠러 기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내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빨리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프로펠러의 일부는 공식적으로는 마일이 안 되지만 일부 끝은 음속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닉붐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실전 배치는 안 됐고 실험한 것 중에 XF-84H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중 방정식 이것도 프로펠러기인데 근데 이게 소음이 정말 커가지고 결국 실패한 요소 중 하나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40km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다. 아, 그 수원에서 들리는 거네. 여기서 네. 날아다니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면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수원 정도까지 들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공항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봐 그래가지고 어디 사막 같은 데 가서 이제 시험을 이제 하기도 했고 또 지상 요원이 그냥 소리를 못 견뎌가지고 발작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TU-95는 뭐 이런 프로펠러가 하나도 아니고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꼽힙니다. 예, 어떤 폭탄 그 장착할 수 있는 양이 적고 소리가 그냥 뭐 심지어 뭐 발작을 일으킬 만큼 뭐 크기도 하다 뭐 이런 단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작 얘기는 이제 XF-84H 얘기신 것 같아요. 아, 발작을 그게 통이긴 한데. 일단 미국이 했던 거고요. 일단 그 소리는 뭐 전시에는 그 폭탄 떨어지고 폭탄 터지는데 지금 그 소리가 들리게 생겼습니까? 핵폭탄 떨어뜨리고 막 지금 이러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지금 승무원들이 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런 건 또 어떤 러시아의 그 정신으로 또 극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악으로 깡으로 러시아도 악으로 깡으로 합니까? 참고로 제트 엔진 소리도 엄청나게 크죠. 사실. 제가 이 프로펠러 이건 아니지만 프로펠러기를 좀 몇 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 좀 개발도상국 여행 다니면서. 예. 근데 정말 그냥 일반 여객기를 타도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시끄럽까는 좀 대충 상상은 가는데. 그러게 진짜 국내선 갈아타잖아요. 가끔 뭐 네. 마닐라에서 세부 뭐 이럴 때 그때 정말 시끄럽긴 했거든요. 정말 시끄럽죠. 네. 마닐라에서 보라카야. 그게 프로펠러기였네. 예, 프로펠러기여서 그랬을 맞다. 거예요. 아마. 네. 일단 하나는 이제 터보 프롭 엔진, 그러니까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로는 드물게 후퇴익이라는 건데 후퇴익이란 거는 이제 뭐 뻔한 얘기죠. 이게 동체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일반 옛날 형태인데 지금 얘는 특히 요즘 우리가 흔히 익숙한 뭐 747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생겼지만 네, 이렇게 그렇죠. 뒤로 돼 있다는 거죠.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공기의 흐름 저항을 좀 줄일 수 있고 자동차도 사실은 조그만 유선형으로 만들어도 훨씬 나아졌잖아요. 이 앞에 전면에 부딪히는 공기 속도는 떨어진 대신에 위쪽으로는 공기 흐름이 빨라지게 되면 이쪽에 공기 흐름이 빨라진다는 거는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 잘 뜨게 됩니다. 더 속도도 더 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출력의 엔진이라면 이제 더 용이하게 오래 날고 빨리 날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채택을 했는데 사실상 전투기는 그 ME-262 그 메사슈미트 그 이후로는 다 이제 후퇴익을 적용을 했는데 요거 이제 55년 그 시절에 프로펠러기로 만들면서 후퇴익을 적용한 건 굉장히 상당히 빠른 거였고요.
그래서 장거리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또 갖고 있죠. 네. 앞서서 무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무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앞서 뭐 15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사실 뭐 B-52보다 등치가 작으니까 뭐 똑같이 실은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동체에 폭탄창하고 주익 아래에 이제 파일론에 이렇게 무장을 탑재하게 되는데 주로 KH-20 요거 순항 미사일이죠. 그다음에 KH-22 요거는 공대 함 미사일 이런 걸 이제 탑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꼬리에는 이 자체 방어용으로 기관포가 장착이 돼 있고 뒤에 이제 전투기가 온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쏘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Tu-95MS 모델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900km 이상, 950km 속도가 나온다는 그 모델이고 이거는 이제 기존의 Tu-95를 그 MS라는 거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 형태예요. 순항 미사일을 왜 발사해야 되느냐? 이 전략 폭격기가 폭탄을 싣고 가면은 폭격 지점 상공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순항 미사일은 이제 사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 핵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안 가고 핵을 이제 쏠 수가 있으니까 순항 미사일을 달아서 그래서 사정거리 3,000km의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달 수 있는 이제 KH-55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을 6발을 장착을 하게 된다. 여기 이제 Tu-95MS6 32대 그리고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KH-55 16기를 장착하는 Tu-95MS16 이렇게 56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지금 90대 가까이 되는 거죠.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21대를 대상으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KH-101 그리고 102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금 현대화 작업을 또 마쳤습니다. 요 KH-101은 사거리가 4,000km가 넘고 최신의 순항 미사일이고요. Tu-95MS가 이걸 발사한 다음에 비행 중인 KH-101의 미사일 표적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또 항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첨단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뭐 영공 침입, 뭐 방공 식별격 침입, 근데 정찰기 이거 뭐 전투기도 아니고 수송기도 아니고 아니 뭐 핵도 이렇게 막 장착할 수 있는 게 어떠는 거? 이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데 전략 폭격기가 지금 우리 영공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실제로 핵무기를 싣고 들어왔느냐 그것도 이제 그때 관심사였는데요. 그 당시 러시아 국방부가 이 중국과 러시아의 최초로 장거리 원양 초계 비행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계라는 거는 일상적인 이제 순찰, 페트롤, 영어로 하면 페트롤 비행을 했던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보통 핵무기는 안전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갖고 다니질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북한이 뭐 ICBM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위기 시에 미국의 비원 폭격기 뭐 B-52도 오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일반 재래식 폭탄을 싣고 와서 투하 훈련하고 그랬지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았고 러시아의 경우도 그런 면에서 실제로 핵탄두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장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다만 이 트렌드 자체는 원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직접 이 핵폭탄을 직접 투하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가급적 원거리, 먼 거리에서 적의 방공망 밖에서 정확도 높은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실제로 Tu-95 최신형 모델이 이제 시리아전에 투입이 돼서 순항 미사일을 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재밌는 게 하여튼 그 당시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격추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경고사격 한 다음에 영공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폭격기가 계속 영공을 벗어나지 않고 독도 근처에 영공 내에 머물렀다면 그때는 말씀드린 추후의 수단으로 이제 그런 격추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상황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상황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근데 재미있는 게 러시아가 처음에는 막 난리쳤잖아요. 영공 침범 안 했다 어쨌다. 근데 그 뒤에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다는 얘기 보도 보신 적 없죠? 조용합니다. 네, 조용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밑에서 뭔가 잘 뭐가 됐나요? 그럼? 이 자체가 우리가 나름 경고 사격 후 이런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도 Tu-95들이 이 자디드 쪽으로는 종종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독도 쪽으로 왔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고 사격을 한 이런 강력한 나름 조치를 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군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앞서도 뭐 시리아 뭐 그 말씀하셨는데 뭐 미사일 쐈다. 실전에서 어떻게 쓰였습니까? 쓰이고 있습니까? 냉전 때가 전성기였다면 지금 제2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952년 이후에 5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가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군축 협정이 체결되면서 굉장히 많이 폐기가 됐었어요. 97년까지 폐기가 됐는데 소련 붕괴하고 이제 많이 감소를 하게 되죠. 활동도 당연히. 근데 최근 다시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2005년 11월에 시리아 내전에 출격을 했었고 이때 이제 IS 반군에게 순항 미사일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6일에 TU-95를 동원해서 시리아 내 테러적인 그 IS 근거지들을 향해서 이번에 또 KH-101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무기고하고 탄약창하고 지휘소 등 4곳을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이제 우리가 무기 얘기할 때 보면 뭐 세계에서 제일 빠른 뭐 비행기, 뭐 큰 함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그렇죠. 네. 제일 이력이 큰 핵폭탄은 뭐였을까? 이것도 사실은 그 마니아들이 그 자주 얘기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단골 메뉴죠. 근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핵폭탄이 짜르 bomba라고 있습니다. 짜르 bomba요? 네. 짜르는 러시아 황제. 룸바? 짜르 bomba? 짜르 뭔 뜻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짜르는 러시아의 황제잖아요. 네. bomba는 이제 밤, 영어로 밤. 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 폭탄 이런 예, 황제 왕폭탄. 예, 왕폭탄 정도도 아니고 황제 폭탄이라는. 왕폭탄. 네. 예. 그 어느 정도 이력이 있냐면 58메가톤의 이력을 갖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짜르 bomba라는 게 터진 게 이제 196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소련의 노바야 제물라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투시카만 핵실험장에 1500m 상공에서 이 짜르본바를 투입했어요. 근데 이게 그 사진 보시면 아시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8m에 직경 지름이 2m. 무게가 27톤이에요. 폭탄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1500m 투하해가지고 땅에서 터진 게 아니고 지상 4000m, 4km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시킵니다. 이게 위력이 워낙 크니까 이 폭탄에다가 낙하산을 다루는데 이게 낙하산도 폭탄 무게가 엄청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게 800kg짜리 큰 강력한 낙하산을 낙하산이 800kg예요? 달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서서히 떨어뜨린 거죠. 이게 딱 터지니까 버섯구름이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어마무시하게 컸던 거죠. 높이가 60km, 폭이 40km였다고 그래요. 네. 이력이 얼마나 컸냐면 1000km 떨어진 핀란드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고요. 그 충격파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km 떨어진 데 있는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100km면 서울에서 천안이 한 80km니까 천안보다 더 밑에입니다. 천안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3도 화상을 3도면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큰 화상이죠. 예. 예. 미국도 당연히 핵실험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든 것 중에 제일 위력이 큰 게 25메가톤이고요. 절반이 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터트린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15메가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무후무할 강력한 핵폭탄인데 이걸 싣고 갔던 게 TU-95였고요. 이 짜르 bomba가 하여튼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거에 3000배 이상 위력을 가졌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르며 전장을 쓸어버린 전략폭격기, 특히 미국의 B-17 폭격기는 유럽 전역을 제패하는 하늘의 요새로 그 활약이 대단했고 상대적으로 공군력이 약했던 소련은 미국의 폭격기를 몹시 경계하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하고 거대한 미국의 폭격기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아주 뜻밖의 도움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43년 12월 20일 연합군의 B-27 폭격기 편대가 독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B-27의 조종관을 잡은 건 당시 미군군이 찰리 브라운 소위 바로 브레멘에 있는 독일 전투기 생산 공장을 폭격하러 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성공시키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도 8,300m에서 독일이 대공포 공격이 쏟아집니다. 무차별 포격에 찰리 브라운의 B-17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편대에서 뒤처져 낙오되고 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눈앞의 먹잇감을 놓칠세라 홀로 남은 브라운의 폭격기를 본 독일 전투기들은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는 B-17. 결국 남아있던 엔진 중 절반이 부서지고 서평 꼬리날개 한쪽은 아예 잘려나가 버리는데요. 폭격기를 방어하던 11정의 기관총 중 8 정도 파괴돼 버리죠. 또한 꼬리날개에 달려있는 기관총사는 전사하고 브라운도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맙니다. 게다가 산소 공급기까지 고장이 나서 몇 번이나 기절하는 극한의 상황을 맞게 되죠. 그야말로 추락하지 않은 것이 기적.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이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독일군의 메샤슈밋 전투기. 심지어 그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는 독일군의 에이스 파일럿 프란츠 스티글러였습니다. 브라운은 또다시 접근한 독일 전투기를 보고 사색이 되고 마는데요. 만신창이가 된 폭격기를 조종하려고 애써보지만 딱히 이 위기에서 살아날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결국 브라운과 대원들은 방어조차 포기하고 천여만체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상하게도 바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B-17 옆을 날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운에게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주겠다는 신호까지 보냅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었을까요? 사실 스티글러는 죽음을 목전에 앞둔 B-17 폭격기 대원들을 보자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로스타브 레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사람에게 발표했다면 내가 직접 너를 죽이겠다. 결국 스티글러는 방어도 하지 못하는 B-17 폭격기를 상대로 한 공격을 포기한 것인데요. 결국 나란히 날게 되는 미군의 B-17 그리고 독일군의 메사슈밋. 전쟁 중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아슬아슬 중간중간 독일군이 대공포 진지를 지나게 되지만 독일군은 메사슈밋 전투기 표식을 보고 미군의 B-17을 사격하지 않습니다. B-17은 그렇게 뜻밖의 호위를 받으며 400km를 날아 영국군의 활주로에 안전히 착륙하게 됩니다. 독일군 스티글러의 자비가 25명의 대원을 살린 것이죠. 그 악몽 같던 전쟁이 끝나고 브라운은 1965년 퇴역한 후 발명가로 변신하는데요.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이 사건은 1986년 브라운이 한 전투조종사 동창회에서 이 일화를 말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브라운은 오랫동안 자신의 은인인 스티글러를 찾으려 애쓰는데요. 전쟁이 끝난 지 45년 만인 1990년 둘은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고 둘의 특별한 인연은 세상을 감동시키죠. 한 기자는 스티글러에게 그때 왜 적군을 살려줬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스티글러는 나의 임무는 승리를 기록하는 것이지 살인의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죠. 정말 본받고 싶은 인간미 아닙니까? 이후 사람들은 전장 중에 피어난 이 감동적인 사건을 하늘의 소명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회자하게 되죠. 그 어떤 화려한 전투 기술보다 그 어떤 화려한 격투 기록보다 위대한 스티글러의 품격, 전쟁 속 진정한 승리와 군인 정신을 보여준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 TU-95가 또 파생형이 또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또 탑재 능력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정찰기나 이제 해상 초계기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형돼서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기종이 이제 다목적 해상 초계기인 TU-142이고 이제 원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점은 해상 초계기 플랫폼으로 되게 안성맞춤이잖아요. 좀 많이 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TU-142도 100여 대나 생산이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러시아 해군은 물론이고 인도 해군에도 사용 중이고 미군의 최신 얘기인 P8조차도 이 기체의 그 15,000km씩 되는 항속거리는 못 쫓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고요. 1968년 7월에 초도 비행을 했었고 꽤 오래됐습니다. 이 초계기가 된 것도. 대잠 작전에 필요한 임무 장비는 인류신 38 해상 초계기에 탑재된 장비를 갖다서 사용을 했고요. 성능 개량형은 TU-142MN, TU-142MSD로 불리는데 소련 해군의 TU-142M은 미 해군의 P-3C하고 더불어서 냉전 시대에 활약했던 이제 최고의 해상 초계기였고요. 또 정찰용으로도 당연히 뭐 항속거리가 기니까 많이 사용하게 돼서 냉전 시기에 자유진영의 영공을 끊임없이 칭부하고 나온 얘기지만 뭐 여기저기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항모 전단을 쫓아다니면서 서로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해상이니까 그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었고. TU-95의 해양전 차량 같은 경우는 폭탄창은 이제 다 드러내고요. 이 자리에다가 초대형 수색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다니게 되는데 미 해군 항모전단의 위치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TU-22M 백파이어 폭격기 그리고 오스카급 순항미사일 핵잠수함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 해군 항모에게 동시다발 핵미사일 공격을 대한미사일 공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모 전단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아주 불편한 존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독도 영공에 4개국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한국 당연히 뭐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들어온 중국, 러시아야 뭐 침입자니 그렇고 그리고 또 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본도 있었는데 근데 중국은 왜 왔고 그때 같이 온 폭격기도 전략 폭격기인데 왜 전략 폭격기 두 개가 나란히 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자체가 겁니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네. 같이 둘이서 서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 독도 북쪽에서 뭉쳐가지고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 국방부가 이제 지난번 우리 경보 사격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발표한 게 러시아와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장거리 초계 훈련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하고 일본,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이 특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러시아를 이제 견제하는 이제 뭐 그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공고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이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이러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좀 대응하자 이러한 이제 논의들이 있었고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이번에 중국,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동시에 동해상에 출현하는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나타났던 중국 전략 폭격기가 바로 이건데요. H6K라는 전략 폭격기인데 원래 이제 H6라는 폭격기가 있는데 그 중에 최신형 개량형 버전이 이제 이 H6K입니다. 원래 이 H6는 냉전 시기인 195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TU-16 배저라는 폭격기가 있어요. 이거는 연호 생산, 기술을 도입해서 중국에 생산한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소련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다음에는 안 좋아서 기술 지원이 떨어진 다음에는 중국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 H6K까지 왔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TU-90에 비하면 엄청 짧아요. 한 6,000km, 뭐 절반도 안 되는 거고. 전투 반경, 행동 반경이 이제 한 1,800km 정도 되고 무장 탑재량도 9톤으로 TU-95보다도 적고 우리 F-15K보다도 적습니다. 우리 F-15K가 무장이 11톤이에요. 네.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전략 폭격기 수준의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폭탄 탑재량 9톤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얘가 전략이라고 앞에 전략 폭격기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이
중국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핵폭탄을 실어 날리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실제로 중국은 이제 1965년에 처음으로 이 공중에서 투하하는 핵폭탄 시험을 했는데 이때 이제 H6를 썼고요. 그 뒤에 17차례에 걸쳐서 이 H6 폭격기가 핵실험에 동원이 됐습니다. 1968년부터 자체 생산이 돼가지고 90년대까지 180여 대가 생산이 됐고 현재 120여 대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 폭격기가 사실은 이제 쓰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영국, 영국도 프랑스 있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핵무기 운반선으로 이제 더 이상 폭격기를 전략 폭격기는 사용을 안 하고요. 주 전력은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영국하고 프랑스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폭격기를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세 나라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H6라는 애가 하여튼 뭐 딴 건 몰라도 아까 무슨 뭐 9톤 들어가고 무슨 뭐 반경 이런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던데 핵 들어가니까 진짜 그 만만치 않은 느낌은 들게 하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러시아는 우선 그 냉전 끝나기 전부터도 이 Tu-95에 비해서 Tu-16은 좀 보조적인 존재였어요. 이 주력 전략 폭격기라고 보기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부터 Tu-16은 전술용으로 전환을 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러시아에서는 전량 도태했습니다. 퇴역을 시켜버렸고요. 그래서 H6도 엄밀하게 미국, 러시아 기준으로 보면 전략 무기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집트하고 이라크에 수출되기까지 했어요. T-16이. 그러니까 뭐 진짜 전략 무기였으면 소련이 수출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소련 안 줬듯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조차 2000년에 모두 퇴역이 됐고 그리고 이라크군이 갖고 있던 거는 이란 이라크 전쟁, 걸프전을 거치면서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라는 중국. 예,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벤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52 그 고철로라도 나중에 하나 사놓으면 제가 가서 보게요. 네. 땅이 좀 많이 필요해요. 혹시 좀 전쟁기념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전쟁기념관에 있어요. 고철로요? 아니 실제로 미국 52가요? B-52 실물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모르면서 저는 무슨 또 팬이라고. 이거 요 앞에 앉아나오고 예, 들어갈 일이 없어가지고. 예. 예.